다보스 현장에서 직접 들은 트럼프의 발언들 어떤 내용들이었고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저는 이제 다보스 포럼, 세계 경제 포럼을 이제 처음 가게 됐었는데, 이제 몇 번 다녔던 이제 다른 분들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올해가 확실히 더 관심을 많이 받았고 가장 많은 사람이 참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관점에서 트럼프가 했었던 발언이 당연히 가장 주목을 받았었고 한 2시간 반 정도 동안 이어졌던 것 같은데, 그 뒤에 후속 질문들까지 하면 좀 더 길었나 싶기도 한데, 크게 그 두 가지 이야기였었어요. 결과적으로는 미국의 패권을 어마어마하게 강조를 했는데, 그 미국의 패권을 강조하면서 얘기했었던 게 두 가지가 이제 군사력과 경제였었고, 근데 이제 군사력과 경제력 그 들어가기 전에 때마침 그 발표하는 날 오후, 수요일 날 오후 전에 이제 점심 때 그 중동 쪽에 있는 큰 투자자분들과 이제 그 미국에 있는 투자자분들이랑 좀 같이 해서 이제 밥을 먹을 기회가 있었는데, 점심 먹으면서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중동 분이 그 미국 분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야, 너희는 그 US 달러의 근간이 뭐라고 생각하냐라고 하니까 뭐 별로 기다림도 없이 그냥 너무 무겁지는 않는 게 그거는 우리나라 군사와 그 오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오일이 뭐 정말 기름, 뭐 천연가스 꼭 이런 것만을 이야기한 건 아닌 경제력을 얘기를 한 건데, 저는 가상자산 정책,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도 트럼프는 그냥 명확하게 크립토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게 언제 나왔고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를 보는 게 트럼프가 왜, 그리고 어느 정도의 강도로 이걸 생각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건지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1시간 동안 이제 가장 민감했었던 이제 유럽 정상들도 오고 하다 보니까 이야기를 제일 많이 했었던 거는 나토, 그린란드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얼마나 미국이 많이 기여를 했는데 그 기여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미국을 여겨왔던 것 같다. 그러니까 미국에 더 많은 원조를 하고 분납금을 내야 된다. 이제 이런 핵심들이 가장 많이 있었고요. 근데 그걸 이야기를 하면서 트럼프는 미국의 패권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우리는 그만큼의 압도적인 군사력을 유지를 해서 세계 평화를 유지하고 있다, 정당성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그 군사력만큼이나 우리나라는 그 군사력을 지탱할 수 있는 경제력이 튼튼하다. 하지만 이 경제력은 우리만의 노력으로 되진 않고 더 많은 국가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뒤에 이제 1시간 정도로 이제 경제정책으로 넘어갔는데, 딱 그 사이 연결고리에서 디지털 자산, 이제 크립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어떤 연결고리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패권은 그리고 달러는 군사력과 경제력을 되는데, 군사력은 너무 명확하죠. 미국에서 뭐 최근에 베네수엘라 이런 거 보고 뭐 이스라엘에서의 영향력 뭐 등등 보면 미국의 군사력은 압도적으로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행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미국이 가시적으로 보이게끔. 근데 사실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미국이 1위긴 하지만 최근에 뭐 AI 전쟁, 뭐 또 미국의 여러 이제 경제 지표가 안 좋아지고 이제 막 셧다운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취약한 면들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경제력은 미국이 마음대로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돌파구 관점에서 미국이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면서 그 경제 표현을 하는 가장 도입부에 이제 크립토 정책을 이야기를 했었고, 세부적인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우리는 크립토를 더 빨리 도입시킬 거고, 지금 이렇게 뭐 이런저런 논의되는 것들을 더 빨리 당장 추진을 시킬 거고 곧 좋은 결과를 보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크립토는 아주 단순하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만 보더라도 전 세계가 다 디지털 자산을 해야 된다라는 형으로 가고 있어요. 기업들도 뛰어들고 있고 뭐 모든 세계가 이제 그 디지털 자산, 유럽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반기고 있는, 뭐 미국의 군사 정책에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디지털 자산에 대한 도입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 영역만 하더라도 US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거의 전 세계를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군사력은 세지만 경제력은 아직은 여러 위험 요소가 보이는 상황에서 미국은 기존 US 달러를 기반으로 패권을 높이는 거를 앞장서기 위해서 압도적으로 유로화, 뭐 위안화, 뭐 심지어 엔화 이런 것들의 존재감을 확실히 뒤집는 USD 기반의 스테이블, USDT, USDC 같은 것들을 더 장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뭐 작년부터 많이 나온 얘기지만 이제 구조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US 스테이블 코인은 미 국채 같은 자산들도 특정 국가 이상으로 많이 매입을 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수요처이기도 하죠. 그런 측면에서 경제 패권을 보면은 뭐 미국의 경제 측면에서 노력은 당연히 해나가겠지만 아예 변수로서 미국의 어마어마한 달러 패권을 더 확장시키고 유지해 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로 크립토라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거의 기업인이고 확실히 수익을 추구하고 명확한 그 실익을 따지는 입장에서 기술을 위해서 미는 게 아니고 일관성으로 미국의 패권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도구다라는 관점에서 디지털 자산을 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패권주의에 대한 약화가 되지 않는 이상 디지털 자산은 무조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미국
미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확산이 될 거다 하는 건데, 더 이제 미국 입장에 좋은 점이라면은 기술 혁신이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명확한 그 인프라적인 혜택 때문에 유럽이든 다른 어떠한 나라들도 이거를 반대하기보다는 도입 쪽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매우 그 중요한 포인트로 트럼프가 이걸 활용하고 있구나라는 게 이제 훨씬 더 와닿았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은 왜 크립토를 선택했고, 그리고 그 선택이 한국계인 다른 국가에 어떤 파장을 주나요? 이미 그 파장이 어느 정도 시작했는데 많은 분들이 느낄 수 있는 면모 없이 그냥 젖어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디지털 자산 코인을 억지로 밀어서가 아니라, 이제 더 흥미로운 점은 그게 실제로 지금 그 폐쇄적인 그리고 특정 국가 단위의 그 금융 경제 시스템보다 글로벌 금융 경제 시스템에 대한 수요는 확실히 늘고 있죠. 뭐 무역, 이커머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 뭐 지금 한국만 하더라도 특히나 이제 뭐 AI나 뭐 블록체인, 뭐 그리고 제외한 뭐 반도체 등등 이제 특정 국가 단위에 머무르는 게 아닌, 뭐 AI는 뭐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심지어 따라가기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미국 쏠림 현상, 중국 쏠림 현상이 큰데, 그러면 기술주가 보통 이렇게 강한 성장을 이끄는 섹터로 주목을 받는데, 그 기술주 섹터를 봤더니 더욱더 미국 쏠림으로 돼 있다 보니까 최근에 뭐 한국 투자자분들도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엔비디아 등 미국의 혁신 기업을 찾아가지고 해외 증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게 그냥 뭐 미국이 좋으니까 투자가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의 매력도가 있는 자산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런 많아지는 흐름 속에서 기존에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율 이슈도 생기고 달러를 구하기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뭐 그런 유동성에 대한 고민들도 계속되고 하는데, 투자를 할 때 글로벌 투자가 이루어지는데 글로벌 인프라 기준으로 돼 있을 때는 이제 훨씬 효율적인 부분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뭐 당연히 이제 송금에서도 훨씬 용이한 부분들이 생길 거고, 청산 결제 이런 부분에서도 뭐 사실 거의 딜레이가 없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다른 이런 투자적인 부분만 하더라도 한국 분들이 혹은 개인 분들이 미국 투자를 하거나 미국에서 뭔가를 사거나 글로벌 어딘가에서 결제를 하거나 했었을 때 USD 기반으로 돌아갈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빨라지고 쉬워지는 그 접근성이 매우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은 이미 크립토 스테이블 코인 기반의 신용카드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그런 건 어떻게 되냐면, 기존 카드사들이 한테 주던 수수료를 덜 주고 미국 스테이블 코인 기반으로 결제를 하면은 심지어 카드사들의 주던 정도의 그거를 반대로 포인트로 돌려주는 상황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당장은 못 느낄 수 있지만, 내가 똑같이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1,000의 USD 결제를 한다. 그거 했을 때에는 뭐 비자에서 어떻게 나가고 수수료 떼는 것도 되게 많을 텐데, 스테이블 코인이면 사실 1대1로 패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은 금액을 결제를 했을 때 중간 수수료, 환리스크 이런 거 없이 그대로 나가게 되는 거죠. 즉 그렇게 됐을 때 투자라든가 소비라든가 글로벌 기반으로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왜 이걸 굳이 원화로 해야 되는 건가 라는 것보다 실질적인 혜택이 USD나 이런 거 기반으로 많이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는 그나마 덜 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들이나 남미에 있는 그 금융권에 있는 분들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제가 이번에 다보스에서도 그 코인베이스 그 정책 토론회에 가서 작은 그 토론회에 가서 이제 들은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흥미로운 거, 이제 남미에 있는, 어느 국가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남미에 있는 국가에 있는 그 중앙은행에서 나와서 있던 어떤 분이 이제 그 질문을 하면서 남미의 상황을 물어보다 보니까, 기존엔 달러를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달러 한 번 바꾸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 달러를 받을 수 있을 때 그냥 이제는 스테이블 코인을 직접 받겠다라는 형태가 나오다 보니까, 그 내부에서 달러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일단 해당 국가 통화로 뭐 급여든 뭐든 받고, 아니면 해외에 뭔가를 했을 때 수당을 받고 관광 수익을 받고 하던 것들을 이제는 그냥 스테이블 코인으로 달라라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원화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그거보다 통화가 훨씬 불안정하고 약세에 있는 그 개발도상국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이제 그냥 달러로 하겠다라는 수요가 어마어마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국가들 중심으로 그 달러 기반의, 달러를 그냥 좀 쓰는 수준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무역에서 뭐 내부 결제에서 달러를 기반으로 쓸 수 있는 결제 송금 인프라 자체가 국가 단위 내에서 어마어마하게 깔리고 있는 게 지금 상황이고, 그러면 그건 개발도상국은 그럴 수도 있겠네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개발도상국들이 많은 전 세계 이제 노동력과 자원의 시장을 해준다라고 했었을 때, 그 국가들과 교류하거나 무역을 하거나 하는 곳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이 원하고 선호하고 좀 더 비용 효율이 좋은 스테이블 코인 기반의 결제들을 더 확대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꽤 빠른 시간 내에 이제 생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뭔가 먼 미래에 뭔가 다 되고 나면 시장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미 그 편의성이 직접 증명된 것부터 빠른 속도로 그냥 그게 좋아서 필요해서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 그냥 더 비용이 좋으니까 라는 측면에서 지금 확장이 되고 있는 게 이미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현상이다라고 봐서 더 이상 스테이블 코인은 하나의 실험적 존재가 아니라 이미 지금 시장을 대체해 나가고 있는 매우 중요한 자산군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은 훨씬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강조해 주셨는데 투자자 입장에서 스테이블 코인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 건가요? 스테이블 코인은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투자 관점의 메리트가 엄청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주변에도 이제 어떤 세미나 갔을 때 그 아주머니 분께서 이제 오셔가지고 요즘 스테이블 코인이 그렇게 핫하다고 하는데 그럼 스테이블 코인을 좀 사면 되냐라고 물어보셨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이해도가 다 높지는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사실상 거의 US 달러에 투자하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스테이블 코인 자체는 그 자체로는 투자 매력도가 엄청 크진 않아요. 근데 여전히 그러면 저렇게 스테이블 코인이 확장되고 있는 면에서 당연히 투자자분들은 그러면은 저 큰 흐름 속에서 내가 이득을 볼 수 있는 투자 방법은 없냐라는 이제 질문들을 하시는데 당연히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아니라 그 스테이블 코인이 확장되는 거에 있어 가지고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곳인가를 살펴보시면 좋은데 뭐 그걸 간단히 얘기하면 스테이블 코인, 테마 코인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 그 스테이블 기반의 결제 시스템을 가장 제일 잘하고 있느냐, 누가 그 스테이블 코인 기반의 뭐 파밍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스테이킹 같은 디파이 시스템들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가, 또 직접적으로 코인에 투자를 더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스테이블 코인이 어떤 체인 위에서 제일 많이 돌아가고 있는가, 또 예전에는 뭐 이더리움이나 트론 위에서 많이 돌아갔다라고 하면 요즘 새롭게 더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 체인은 어디 위에서 돌아가고 있느냐 등등도 볼 수 있고, 뭐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USDT 혹은 USDC에서 본인들 스테이블 코인에 최적화된 형태의 그 블록체인도 냈어요. 그게 토큰화가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미 그 USDT 같은 경우에는 그 스테이블 이라는 메인넷이 나와서 상장이 돼서 이미 돌아다니고 있고, 아직 그 단계보다는 조금 느리지만은 그 서클에서는 그 USDC를 가장 잘할 수 있는 메인넷 차원에서 아크라는 게 나와서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스테이블 코인의 이제 도입, 확장, 활용을 도와줄 수 있는 일정 역할을 하고 있는 다른 코인들이 뭐가 있는가라는 측면에서는 그런 테마 형태로 그 확장에 베팅을 해볼 수 있는 투자 기회들은 그래도 조금씩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정말로 크립토를 두려워했다면 ETF를 허용했을까요? 미국이 크립토를 두려워했다면 ETF를 허용했을까요? 에서는 뭐 당연히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두려움도 없진 않았겠지만 그 통제 가능하고 그 이상의 실익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거는 좀 저는 실제로 좀 배울 점이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모든 기회들은 양면으로 오기 때문에 리스크가 없는 것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리스크가 강하면은 그 강한 만큼 결국 반대로 얻을 수 있는 게 그 리스크를 감당하고서라도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를 매우 균형 있게 논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관점에서 미국은 ETF의 허용이 좋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이 디지털 자산을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 패권 측면에서도 정부뿐만 아니라 그 기업 측면에서도 앞서가야, 민간 차원에서도 이거를 리드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인지가 있지 않았었을까 생각을 하고, 저거를 조금 더 미국이 어떤 시기에 어떻게 그 토큰을 받아들이는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을 하는가에 대한 거를 하나 이제 예시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좀 당연해지긴 했지만 그 비트코인을 채굴 하는 그 마이닝 회사의 상당 부분이 다 미국에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 있기 전에 흥미로운 게, 미국이 그 비트코인 선물 같은 걸 CFTC 같은 데서 허용하고 미국이 친크립토로 돌아선 시기가 굉장히 교묘하게 떨어지는 거는, 예전에는 제 몇 년도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미국이 그러기 전에는 중국이 70-80%의 채굴 회사들이 모여 있었어요. 근데 그때 미국이 어떤 발표를 했냐, 이거 미국은 비트코인에 대한 안전 보장이나 통제가 되기 어렵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미국 내에서 이거에 그 메저리티가 대부분이 통제가 되는 상황이 오지 않는 이상 미국은 허용을 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뭐 중국은 그 당시에 뭐 비트코인이나 친크립토는 전혀 아니었던 상황에서 많은 채굴 회사들이 실제로 미국으로 이전을 매우 많이 해갔어요. 그러면서 막 거의 60-70% 이상이 미국으로 올라오기 시작했고, 그럼 미국은 그때 돼서는 저 자산을 우리가 밀었을 때 메저리티에 대한 그 대부분에 대한 통제권이나 그거에 대한 어떤 운영 방향을 미국이 보장하고 운영할 수
수 있겠구나라는 통제권에 들어오고 나서 그 이후로부터 미국이 그 크립토를 더 채택을 하고 확장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 주신 것처럼 미국은 그 기회들이 있었을 때 본인들이 리스크가 있다라면 우리가 통제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관심을 훨씬 많이 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체 리스크가 있더라도 미국이 통제하고 운영할 수 있으면 우리는 기회는 가져가면서 그걸 우리 구미에 맞는 방식, 우리가 리스크를 지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을 해나가겠다라는 형태로 그 리스크를 받아들이는 편인 것 같습니다. 탈중앙 자산을 국가 전략으로 쓰는 순간 그 정체성은 유지된다고 볼 수 있나요? 미국의 무기가 되는 순간 비트코인의 진정한 가치는 떨어지는 것 아닌가요? 좀 작은 관점에서는 최근에 이제 미국의 그 코인에 대한 명확하게 해주는 클래리티, 그 법안이 지금 일어나는 모습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완전한 탈중앙성도 완전한 중앙성도 아닌 탈중앙화가 상당 부분 반영이 된, 다만 공공의 이익이나 뭐 정치적인 여러 요건들을 반영할 수 있는 그 균형점에서 이 탈중앙한 자산을 갖춰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제 이런 것들은 훨씬 더 중앙성이 많이 가미된 형태로 기술적인 탈중앙화 인프라를 채택한 형식으로 갈 것 같고, 그 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뭐 스테이블 코인 논의가 되고 있지만은 뭐 쟁점이긴 하지만 은행에서 이제 51% 이상을 통제를 해서 가지고 가느냐 등등은 이제 탈중앙성을 좀 줄이고 중앙 통제성을 가져가는 형태로 가야 된다. 왜냐? 이거는 국가의 어떤 경제 기반을 좌지우지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 건데, 비트코인은 아무리 중앙화를 가져가려고 하더라도, 미국이 메이저를 가지고 있더라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그 비트코인 개인들이, 메조리티는 미국이 보유할 수 있겠지만은 달러처럼 찍어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중앙화된 부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한계점, 달러를 안 좋아하는 미국 분들도, 그 미국의 자산가들도 내가 이거 가지고 있으면 정부가 언제든 셧다운 해가지고 또 하면은 달러같이 계속 희석되는 거 아니냐. 근데 미국이 비트코인을 똑같이 밀고 있어, 달러처럼 밀고 있더라도 이건 못 찍어내지 않냐. 그 차원에서는 일정 부분의 탈중앙화가 돼 있다라고 믿는 게 있는 것 같고, 제가 이제 그 최근에 또 블록체인 쪽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 미국 금융그룹 쪽에 이야기를 들었던 거는 뭐 그런 사례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캐나다는 굉장히 민주화가 잘 돼 있는 국가 중에 하나다. 근데 이제 코로나 때 뭐 도로 통제 이런 걸 하면서 유통협회인가 이제 트러커 협회에서 시위를 했던 적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개인 자산, 재산에 대한 자유 이런 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소리를 내는 거를 정부가 통제를 하기 위해서 그 참여했던 사람들의 계좌를 다 동결하는 행태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특히 미국은 더 그렇죠. 뭐 총기 자유 뭐 이런 것부터 개인의 최종 자유는 본인이 지켜야 된다라는 인지가 좀 훨씬 강하고, 그 재산권에 대해서도 그런 시각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물론 국가가 돕고 공공성이 있지만 최종의 자유는 나한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인데, 그런 관점에서 최종으로 내가 비트코인은 내가 가지고 있었을 때는 그래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그 비가역적인 요소 때문에 그 뭐 중앙화된 요소들이 분명히 이제 점점 더 들어오겠지만, 기존 달러나 다른 어떠한 자산보다도 내 개인 통제성이 명확하다 라는 측면에서 꽤 선호하는 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비트코인이 진정한 의미의 디지털 금이라면 이더리움과 다른 체인들은 어떤 역할로 남게 될까요? 옛날부터 하던 얘기인데, 디지털 금이라는 측면에서 비트코인은 하나일 거고 디지털 금은 하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반대로 특히 이제 블록체인 산업을 조금 더 깊게 들어오면 그래도 반대로 비트코인도 뭐 스마트 컨트랙트를 입히려는 곳들도 있고, 디지털 금을 넘어서 다르게 이제 화폐처럼 활용하려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상생활에서 뭐 결제 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비트코인보다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게 훨씬 더 앞서가는 면들이 있어서 디지털 금은 비트코인으로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이제 체인들을 어떤 기준으로 보냐에 따르겠지만,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애초에 태생이 다릅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게 핵심으로 존재를 하고, 이더리움의 가장 큰 활용 케이스가 다른 자산 발행, 토크나이제이션을 쉽게 해주는 그 블록체인으로서의 역할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애초에 이더리움은 어떤 가치 저장이 핵심이 아니고 가치의 발행 혹은 가치의 이동이나 실행을 가장 최적화해서 해줄 수 있는 형태의 체인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은 원래 저장이 목적이지만 이더리움을
저희가 왜 예전에 이건 디지털 원유다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원유는 그냥 가지고 있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걸 써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동력이 되는 차원에서 이더리움은 지금 수많은 자산들의 토크나이제이션, 뭐 RWA라는 실물 자산 발행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핵심 인프라 관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더리움은 그런 뭐 이네이블러 관점에서의 체인으로 명확하게 아주 다른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저는 이제 물론 비트코인 아까 말씀드린 좀 좋게 보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비트코인은 이제는 이미 어너더 레벨이 좀 됐어요. 뭐 그 상품의 해석 측면에서도 증권이 아니다, 이거는 증권 요소도 없다, 그냥 상품 관점으로 더 본다라는 것들도 명확하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두바이의 비슷한 기관이 DMCC 같은 곳에서도 이거는 그냥 상품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보고 있는 것처럼, 비트코인은 그런데 앞으로 지금 계산 기관들이 들어오고 뭐 자산운용사들이 이제 실물 주식들을 토큰화 하려고 하고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고 결제 속에 쓰는 이제 그런 금융 요소들이 더 들어오는 상황에서는 그 금융이 블록체인에서 돌아가기 위해서 실행을 해줄 수 있고 그걸 보증을 해줄 수 있고 하는 차원에서는 앞으로는 이더리움 같은 체인의 역할이 훨씬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의 성장세보다도 실질적으로 그냥 비트코인 이제 올랐으니까 이더리움이 오른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활용성 측면에서도 이제는 이더리움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되는 때가 상대적인 이제 그 상승 커브 측면에서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른 체인들 뭐 전체를 얘기를 할 건 없지만은 주식만큼까지는 아니더라도 블록체인들도 다 역할들이 있어요. 어떤 건 신원 인증에 특화가 돼 있고 어떤 것들은 지금 이더리움을 확장을 도와주는 것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른 체인들도 그 목적성에 부합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들에서 목적 중에서 가장 잘 하는 곳들 위주로 더 살아남고 성장하는 모습들이 이제 특히 이제 올해부터 더 많이 보여질 그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과 관련한 최근 가장 중요한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나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디지털 자산 시장, 뭐 주식 시장 다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좀 전체적으로 다 글로벌 그 매크로 이슈들의 영향을 진짜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게 특히 그 중에서 이제 비트코인 쪽은 좀 더 규제나 이제 디지털 자산 관련된 미국 정책들의 제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뭐 작년에 이제 그 천재법이라고 얘기하는 그 미국의 지니어스 액트 같은 것도 좀 보고, 또 이제 계속 나오려다가 지금 좀 불협화음이 있는 지금 미국의 토큰 구조화 법안 클래리티 액트라는 거,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것 같고, 그 외에는 아시다시피 뭐 이미 이제 1년이 넘었지만 이제 비트코인 ETF 이제 순유입 어떻게 되고 있는지, 새로운 이제 미국 금융기관들이 비트코인 어떤 식으로 더 담고 투자하려고 하는지, 이제 이런 소식들이 사실 가장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뉴스들이 생겼을 때 어떤 지표를 먼저 봐야 하나요? 지표들이 예전에는 조금 더 정성적인 것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비트코인 ETF로 이제 순유입이나 순유출이 어떻게 되고 있냐 이런 것도 좀 중요했었는데, 뭐 좀 전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워낙 트럼프의 입이 너무 여러 방면으로 좀 튀다 보니까 그 정말 이제 미국에 있는 그 정책 규제가 이제 거기에 많이 흔들리는 것 때문에 요즘은 좀 지표 위주로 움직이지는 않는 것 같고요. 오히려 좀 정성적인 요인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고,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규제에 관련된 이슈들이 제일 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창펑자오는 2026년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전망하며 역사적 4년 주기설 깨진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거는 이미 저는 한 1, 2년 전부터 그 깨진 모습이 이미 보여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 주기설이 이제 더 확실하게 이제 분리됐다. 이제 최근 트렌드까지 이제 과거 데이터까지 보더라도 좀 그렇게 깨지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이제 그 왜 그럴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자면,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이 이제 뭐 비트코인이 100K를 위로 이제 올라가지고 막 신고가 갱신하고 했었던 그때 그걸 이제 드라이브를 했었던 게 미국의 이제 친크립토 정책으로 시작이 됐었고, 그로 인해서 뭐 비트코인 ETF로 자금 유입되고 기관들 진출 계속 뭐 밝혀지고 하면서 이런 것들이 됐다 보니까, 사실상 저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거는 비트코인 옛날부터 계속 있었고 2017년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한국에서는 그 당시에 뭐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막 1,800만 원까지 가고 하면서 막 난리 난다 이런 적들이 있었고 했는데, 재작년 12월 4분기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시장 구조가 아예 바뀐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좀 더 이제 개인들 위주 혹은 조금 더 어떤 실험적 성격의 자금들 혹은 단기 자금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훨씬 더 기관
기관이나 중장기 자금들 위주로 들어오다 보니까 변동성이 물론 있기는 하지만 그 변동성의 규모는 정말 예전에 비해서 말도 안 되게 줄어든 상황이고요. 또 특히나 이제 그만큼 유동성이 깊어지고 많아지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4년 주기설을 이야기했던 큰 이제 근거 중에 하나가 이제 반감기 같은 거였는데, 지난 반감기를 보더라도 사실상 영향이 없었어요. 근데 왜 그러냐? 반감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이제 채굴자들이 얼마나 시장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때문인데, 뭐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게 꽤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채굴자들이 추가로 조금 더 공급을 하거나 매도를 하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에 시장이 별로 반응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미 4년 주기설은 저는 깨져 있다라고 보고 있고, 다음에도 또 그럴 거냐 뭐 그렇게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걸 이번에 조금 더 쐐기를 박아준 게 이제 이번에 CG가 한 얘기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2026년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구조는 과거와 비교해 가장 크게 무엇이 달라졌다고 보시나요? 이 질문 자체도 되게 잘 방향이 잡힌 것 같은데, 이제 그 시장의 구조가 바뀐 게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뭐 조금 더 얼리 어댑터들, 뭐 그래도 나는 좀 리스크 테이킹을 더 하면서 들어가겠다, 아니면 조금 더 젊은 친구들 혹은 코인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 위주로 투자가 더 많이 됐었고 소액 자금들 위주로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뭐 기관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흔히 말하는 핫머니들이 많았어요. 금방 들어왔다가 이제 금방 나가는. 그래서 예전에는 장이 오르더라도 한 3개월 이내에 확 올랐다가 3개월 뒤에는 또 귀신같이 이렇게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는데, 그 구조적으로 제가 좀 전에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기관들이 들어오고 ETF에 대한 기본적인 기관 전략 측면에서 중장기에 이제 보유를 해보자 라는 자금 성격이 훨씬 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뭐 미국에 있는 뭐 큰 대학 자금들, 보험사, 뭐 재단들 이런 데에서의 이제 자금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투기적 성격의 자금들이 많이 희석됐고요. 그리고 중장기로 이제 보유를 해보자라는 것도 있고, 아시다시피 특히나 이제 작년을 기점으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확 크고 하다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에도 비트코인을 이제 기반으로 가는 것들 등등이 들어오면서 비트코인이 시장으로 풀린 것들이 이제 역으로 뛰어가는 모양새들이 좀 나타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암호화폐 시장 구조는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전에는 이랬다, 지금 뭐 흔히 트렌드가 이랬다라는 형태가 적용되기는 어려운, 이제는 이제 얼리 어댑터의 시장에서 매스 어뎨션 시장으로 시장의 공식이 아예 좀 바뀌고 있는 게 요즘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공식이 만들어지고 있는 건가요? 네, 새로운 공식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자들이 예전에 그러니까 흔히 뭐 얘기하던 것들이 있었어요. 자, 비트코인 오르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것들 오르고, 그러다 보면 이제 알트장이 오고, 그럼 이제 소형 알트들도 쭉 간다. 그리고 더 투기적으로는 밈코인 이런 것까지도 번진다라는 게 이제 옛날에 얘기였었는데, 실제로 작년에 비트코인이 막 신고가 갱신하면서 진짜 시장에서 많이 했었던 얘기가, 아니 비트코인 오르고 좀 주춤하면 이제는 비트코인 그 도미넌스 줄어들면서 알트들도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알트가 안 가냐 라는 얘기를 실제로 많이 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부터 좀 증명되고 이제 파고 들어갔을 때 이제 나왔던 가장 대표적인 얘기들이, 예전처럼 무턱대고 그냥 자산의 정도에 따라서 그냥 돈이 돌아가는 시장은 이미 끝났다라고 보고 있고, 구조적으로도 지금 이제 알트코인에서도 기관 혹은 대중화에서 실제 쓰임새가 있는 것들, 그 전통 금융사들에서 뭐 토큰화라던가 스테이블 코인이라든가 지급 결제 같은데 쓰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자산과 아닌 것들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매우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ETF 붐도 좀 있다 보니까 뭐 최근에 그 바이낸스 코인이 이제 BNB에 대해서도 미국에서 이제 ETF 승인 신청된 상태인데, 그렇게 돼서 기관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올 수 있는 ETF에 포함될 수 있는 이제 대형 블루칩 코인이라고 하는 것들, 아닌 것들도 명확하게 갈라지다 보니까 예전처럼 좀 단순하게 비트코인, 알트코인 그리고 민코인 정도까지로 그 리스크가 높은 순으로 계속 흘러 들어가는 멈춤이 이제 끝났고, 이제 훨씬 더 실질적인 도입, 사용, 활용될 수 있는 그 프로젝트들, 그리고 거기에 실제로 성과를 좀 내고 있는가를 좀 많이 따지면서 가는 시장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리플 같은 알트코인의 경우에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제가 뭐 XRP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냥 좋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XRP 투자할 때 저도 이제 오프라인 세미나 같은 데 가서도 좀 보유하신 분들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가 가끔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 XRP를 왜 사고 왜 들고 계세요? 라는 거를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본 게 아니라 궁금해서 어떤 확신을 가지고 들었는지 여쭤보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다들 좀 나오는 키워드들이 친정부 규제에 뭐 굉장히 가깝다. 그리고 이제 기관들을 많이 준비를 하고 있다. 그 예전부터 어떤 금융기관의 탈중앙화에 앞서서 기존의 이제 금융 인프라를 훨씬 더 효율화시키는 그런 코인이다. 라는 식의 이제 그런 색깔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 코인이 옛날부터 이제 그 XRP였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026년 그리고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게 그 제도권화 그리고 규제 그리고 기관들의 본격 도입이 이걸 가장 시장을 이끌고 있는 메타인데 거기에 가장 이미지가 부합하는 게 옛날부터 원조로 이제 부합하는 1세대 라고 할 수 있는 게 사실상 그 XRP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2017년, 18년에 이때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그리고 그 다음으로 XRP, 뭐 리플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은 뭐 재단도 없죠. 가장 탈중앙화된 거였고 이더리움은 예전부터 탈중앙화를 더 주장을 하면서 그 위에 뭐 디파이, NFT부터 탈중앙화된 플레이가 진짜 많이 이루어졌었던 거에 반해서 XRP는 한 번도 그 길을 갔던 적이 없어요. SEC에 고소를 당하고 그걸 계속 맞서 싸우고 하면서도 작년만 하더라도 결국 이걸 제도권화하고 대중화하는 데 필요한 여러 기관 서비스들, 금융 인프라 서비스들을 인수 투자하는 노력들을 계속했었고 많은 분들이 아직 이제 그 활용성에서는 의문을 가지지만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것도 냈고 어제였나 그제였었나 그 리플 트레저리 같은 걸 내가지고 이제 실제로 장부 관리상에서도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 디지털 자산 크립토 코인을 가지고 그걸 제도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 여건을 가장 체계적으로 오래전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는 게 그 XRP이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기관 제도권화가 왔을 때 지금 어떻게 보면 탈중앙화된 웹3 재단들 중에서는 꽤나 이제 그 색깔이 가장 부합하는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가 계속 준비 기간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좀 몸을 풀 수 있는 때가 좀 본격적으로 오는 게 XRP의 방향인 것 같고 제가 작년에 이제 뉴욕 가서도 그 XR 본사분들을 만났을 때도 비슷한 관점을 좀 가지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떤 코인들을 매수하고 계신가요? 저는 그 대형 코인들 위주로 정말 조금씩 거의 그냥 무지성으로 사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요즘 제일 좋은 전략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그 저는 이제 마이클 세일러 본인의 행동으로 증명을 하는 게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요즘 뭐 장 변동이야 당연히 있지만 전 여전히 지금은 전체적으로 좀 횡보장에 가까운 모습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시장에서는 그리고 말씀드린 시장의 구조가 이제는 단기 숏머니들이 들어오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이제 베팅하는 것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제가 딱 저 때 저 영상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지표 중에 하나는 그 XRP 같은 경우에는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의 순유출이 계속 있을 때도 ETF 순매수가 이제 뭐 연속 수십 일 이상 계속 지속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봤었을 때 지표상으로도 이제 좀 주목받고 있구나라는 좀 인상을 받았던 것 같아서 지금 그런 관점에서는 전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내가 언제 조금 더 떨어지면 사야지 조금 더 오르면 덜 사야지 이런 전략을 가져가시기보다는 그냥 어느 정도 이제 활용하실 수 있는 자산 내에서 본인이 공부하고 믿는 코인이 있다라고 하면은 좀 분할로 이제 꾸준히 그냥 인터벌을 가지고 그냥 투자하시는 전략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지성은 좀 지금 트레이딩 관점에서 지표가 지금이 바닥일까 아닐까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크게 하진 않고요. 그냥 전체적으로 요즘 시기 내에서 그냥 좀 흩뿌려서 투자를 하는 성향인 것 같습니다. 금 달러와의 관계성 및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에서 암호화폐 투자자라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암호화폐, 뭐 비트코인 이런 것들이 이제 초반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매크로 정세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전통자산이랑 좀 무슨 차이가 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다른 전통자산들은 매크로 외에 구조적으로 갑자기 그 전통자산에 추가적인 자금 유입이나 유동성이 될 수 있는 다른 축이 좀 없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비트코인이나 다른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그 다른 축이 있어요. 그게 시장이 아직 굉장히 초창기이고 개인 위주로 됐던 시장에서 기관이 이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 어제 발표됐었던 이제 피델리티 같은 곳에서 이제 발표를 했었던 피델리티에서도 FDD라고 하는 피델리티 디지털 달러를 발행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작년 6월에 지니어스 액트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 이제 뭐 경제 1위 대국의 그토록 큰 국가 정세 금융의 표준을 만들어가는 미국에서
6개월 만에 그렇게 큰 대기업이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6개월 안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겠다라고 발표가 나오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사실 다른 전통 자산에서 이 정도의 구조적인 유동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장이 있는가라고 보면 저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즘 보면은 뭐 안 좋은 소식들도 들리고 불안한 내용도 있고 그런 소식들이 작게 되게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근데 호재 같은 거는 잘 안 들리고 하나쯤 있을까 말까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이 안 좋은 것 같다라는 게 있지만,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정말로 큰 구조적으로 아예 그 게임 체인저가 되는 내용들이 거의 뭐 한 달에 한 두세 건씩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그 디지털 자산 코인 쪽은 다른 자산들에 비해서 정말로 중장기 성장성이 꽤나 클 수 있는 자산군이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2026년의 비트코인 가격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아시다시피 이제 신고가를 한번 썼다가 이제 내려간 적이 있었는데, 내려와 있죠. 지금도 그냥 내려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올랐을 때 어떤 요인 때문에 얼마나 빠른 시기에 올랐는지에 대한 것들은 이미 좀 많이 잊혀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뭐 100K 생각보다 사람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20-30% 이상을 이제 돌파해서 올라갔었는데, 이제 그때처럼 가장 최근에 있었던 올타임 하이라고 하는 그 최고가에 비해서 뭐 비슷한 양상으로 한번 시장에 어떤 반등이나 유의미한 변화가 있다라고 하면 가장 최근에 있었던 신고가에서 또 수십 프로 이상의 성장을 한 번 정도는 찍을 수 있는 때가 저는 올해 내에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뭐 100K 후반대냐 아니면 뭐 200K가 정도가 되는 거냐라고 뭐 보면 한 그 정도까지는 그래도 한 번쯤은 노려볼 만한 시장 분위기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근데 뭐 어떤 곳에서는 많이 뭐 그 이상 또 본다라고 하지만 그 이상 보긴 조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 이번에도 시장이 많이 올랐었는데 이제 매크로적인 것 때문에 눌린 것도 있지만, 유의미하게 봐야 되는 거는 비트코인을 오랫동안 보유하는 이제 비트코인 고래들이라고 하는 분, 그 롱텀 홀더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전체는 아니더라도 차익 실현을 하는 모습들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최근에 이제 매도세를 보이는 데서 가장 의미 있게 보였었던 거고, 한 달 정도 전까지. 근데 그에 비해서 ETF 유입세가 매크로 때문에 좀 느려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ETF의 매도가 많이 보였던 게 최근이었던 것 같은데, 온체인 지표 이런 것들을 보면 한 달 전부터는 그 매도세가 되게 줄어들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롱텀 홀더들도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서 이 정도면 팔겠다라는 것들이, 왜냐하면 전에 없던 유동성이 생기다 보니까 엑시트하기도 좀 용이해졌었던 거죠. 이제 그런 흐름이 있었던 게, 이 정도 내려오고 나서는 그래 뭐 어느 정도 팔았다, 내가 어차피 포지션 다 청산할 건 아니니까 라는 관점에서 액션이 보였었고, 그래서 비슷하게 앞으로 뭐 한 번 치고 갔을 때 100K 후반대 200K 정도까지 가더라도 그게 뭐 한 번에 그 이상을 가기에는 또다시 이제 롱텀 홀더들은 주기적으로 그런 이벤트들이 있을 때 그 차익 실현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서, 그 매도세가 함께 좀 시간이 좀 붙는다라는 걸 가정했었을 때 한 100K 후반, 200K 정도까지는 한 번쯤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왜 금, 은, 달러는 오르는데 코인은 떨어지나요? 어떤 관계성이 있는 건가요? 특히 요즘 보면은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 원래 해칭 수단이라고 하지 않았냐, 그래 가치 저장 수단이라고 하지 않았냐, 근데 왜 금은 달러 오를 때 비트코인은 저 모양이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게 그러면은 그 자산의 성격이 달라서가 아니라, 지금 금, 은, 달러를 사는 곳들은 국제 정세 불안, 그리고 뭐 군비 경쟁 이런 불안정 때문에 국가 단위에서 해칭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꼭 리테일 단위뿐만 아니라. 근데 그때 국가 단위에서 지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비축할 수 있는 뭐 법령이나 근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 곳들이 거의 없어요. 즉 여전히 비트코인이 초창기이기 때문에 저런 측면에서의 어떤 정부 차원에서의 큰 노력, 글로벌 어떤 상황에 대한 해칭 노력을 가져가기에는 아직은 비트코인이나 이런 가상자산의 지위가 아직, 그리고 구매할 수 있는 채널 혹은 그게 인식될 수 있는 자산의 근거가 아직은 금은 달러까지 못 갔기 때문에, 그때 이제 자금 투입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어서, 이거는 시간이 지나고 지금처럼 법령이 계속 개선되고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ETF가 나오고 뭐 등등 그런 제도적 개선이 있어서 기관화가 많이 되고 제도권에 품어지면 훨씬 더 그 동조화 현상은 많이 보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전형적인 위험 자산으로 보기는 어려운 걸까요? 저거는 전형적인 위험 자산으로만
보기는 이제 당연히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조 변화가 나오기 시작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위험 자산은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하냐? 코인은 왜 전형적인 위험 자산이었냐라고 하면 중장기나 어떤 전략을 가지고 투자하는 자금 성격인 기관 자금의 성격이 거의 없었다 보니까 애초에 투기 자산 형태로 분류가 되고 그걸 보고 움직였었어요. 근데 기관들이 어떤 로직을 가지고 왜 비트코인을 하고 비트코인 ETF를 하고 뭐 이더리움도 하고 형태로 들어오느냐라고 하면은 그걸 투기 자산 구준으로 포트폴리오에 넣겠다가 아니라 잠깐 말씀드렸자면 이제 해칭 수단 관점에서 이제 어떤 다른 가치 저장 수단 관점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보고 있는 근거 자체가 이제 군이 위험자산 군으로 보지는 않고 애초에 그런 중장기 가치 저장 수단의 자산으로 보고 있다는 측면에서 예전처럼 이렇게 그냥 투기 자산, 위험 자산으로는 보지 않는 게 지금의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저런 모습들이 더 강하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테이블코인 MMF 토크나 미국채 온체인화 같은 흐름을 단순히 기술 트렌드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 기술 트렌드 짚기 나름인 것 같은데 제가 잠깐 나중에 얘기 드릴 기회도 있겠지만 지난주에 그 스위스 이제 세계 경제 포럼 이제 다보스를 가서 좀 보다 보니까 거기는 애초에 디지털 자산이 핵심 주제도 아니고 뭐 여러 관점에서 보고 있는데 거기 온 이제 대부분의 이제 금융 그룹들, 그 대형 기관들, 뭐 기업들 이런 것들은 이게 하나의 트렌디한 기술이기 때문에 써야겠다라고 느끼는 것들은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아요. 다 어떤 관점에서 보냐 하면은 이거를 하나의 이제 금융의 기존의 어떤 부분을 확장시켜 줄 수 있는 좋은 툴이구나 라는 측면인데 그 관점에서 그럼 기술 자체 기술이기 때문에 기술로 보는 건 맞겠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금융사들에서 AI를 쓴다라고 AI 자체를 쓰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사업 목적이 있는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MMF 토크나 이런 것들은 스테이블 코인은 뭐 달러 패권이랑도 영향이 있고 뭐 국제 송금 간에서의 효율성도 있고 MMF 토크나는 마찬가지로 뭐 24시간 마켓을 어떻게 볼까? 유동성을 어떻게 늘릴까? 미국 국채 온체인화 같은 경우는 진짜로 그 미국의 경제 패권과도 연결이 돼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저게 다 기술로 한 인한 트렌드라고 볼 수는 있지만 저걸 실질적으로 도입하려고 하는 혹은 증진하려고 하는 정부나 기관의 입장에서는 기술은 그냥 하나의 부차적 도구일 뿐이라서 그런 관점에서는 이걸 너무 하나의 지나가는 기술 트렌드로 볼 게 아니라 지금 금융시장에서 아니면 세계 정세에서의 어떤 큰 변화 내에서 이거를 가속화해 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하나의 툴로 인지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정확한 해석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디파이를 위험한 실험 혹은 고위험 수익 모델로 인식합니다.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저희가 이제 히어로물 이런 거 보더라도 굉장히 막 어벤져스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떤 보석이나 물건 같은 게 있으면 그게 누구 손에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그 위험할 수도 있고 세계 평화를 지킬 수도 있는 그런 형태로 이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디파이라는 것도 기존에는 그 투기 위주로 많이 있었던 코인 시장 내에서 투기 위주의 유동성 밖에 없는 자산들에서 디파이라는 형태로 활용이 되다 보니까 사실 고위험을 추구할 수밖에 없었고 실험 단계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게 기존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저 개인 투자분들이 저거를 고수익 고위험 수익 모델로 인식한다라는 거는 맞는데 여전히라는 게 조금 다른 부분이 여전히 그렇게 보시면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왜 그렇게 되냐? 아시다시피 우리가 ETF라는 거를 설정을 하게 되면 기초자산을 가지고 자산운용사들은 기초자산을 근거로 ETF를 발행하고 거기 또 운용을 하겠죠. 기초자산은. 근데 그런 형태에서 금융 모델이 도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작년 말이었었나? 블랙락에서 이더리움 ETF 가지고도 처음으로 이더리움 스테이킹 ETF를 신청을 한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블랙락에서 이더리움 ETF를 발행을 해서 유통을 시키면서 그 근간으로 가지고 있는 이더리움을 가만히 놔두기보다는 어떤 디파이를 활용해 가지고 이자도 내고 스테이킹도 해서 더 수익을 더 추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겠다가 SEC에 신청한 그 핵심인데 이건 너무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는 현상이겠죠. 근데 블랙락이 그러면 그 디파이라는 거를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돈 놓고 돈 따먹기 형태로 활용을 할 거냐라고 보면 그렇지는 않을 거고요. 거기서 정해진 어떤 컴플라이언스 규정, 리스크의 노출 범위, 그리고
그 미국의 증권 거래소에서 현재는 제공한 어떤 가이드라인 등에 맞춰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디파이라는 굉장히 좋은 도구도 훨씬 더 통제된 리스크, 통제된 위험 내에서 어느 정도 반대로 통제된 수익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형태의 조금 더 안정적인 디파이 모델들을 이제 저희는 이제 앞으로 훨씬 더 많이 보고 그로 인한 이제 뭐 다양한 방식의 자산 운용 상품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예전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의 디파이를 보시게 될 거다. 이제 제가 전망하고 있는 생각입니다. 반감기 공식 같은 과거의 해석은 점점 안 맞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반감기는 뭐 예전부터 이제 나오던 얘기이긴 한데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이 2,100만 개가 총 발행량으로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주기적으로 채굴되는 양이 이제 반으로 줄어드는 거죠. 근데 비율은 계속 반으로 줄지만 그리고 이제 뭐 해시레이트도 계속 뭐 높아지고 하지만 반대로 여기에서의 반감기를 영향을 받는 실질적으로 얼만큼 블럭당 채굴되는 나오는 비트코인의 개수가 어떻게 줄어들고 있냐 하면 절대 개수로는 진짜 많이 줄어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반감기의 영향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두 번째로는 이제 시장 구조가 많이 바뀌어서 이미 채굴되어서 유통되고 있는 비트코인도 너무 많고 비트코인 ETF 이후에 자금도 훨씬 많이 들어왔다 보니까 유동성의 깊이도 달라졌고 해서 거기서 이제 반감기 이후에 공급량이 조금 달라진다고 해서 그로 인한 채굴자들의 포지션이 조금 달라진다고 해가지고 그 물량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기에는 시장의 유동성이 너무 깊어져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좀 비유가 좀 과도하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큰 우물에 뭐 물 한 컵 붓는다고 해가지고 뭐 수면 변화가 없죠. 근데 작은 냄비의 선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것처럼 이미 비트코인의 그 유동성은 깊어졌기 때문에 저런 이제 반감기로 인한 요인보다는 다른 매크로 요인, 구조적인 요인들이 훨씬 작용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반감기는 이제는 너무 중요하게 볼 지표는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고 있는 포인트 하나만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과거 기반으로 예전에 이랬으니까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건 것 같아요. 이제 그거는 크게 시장의 큰 성격이 비슷하게 유지되는 내에서는 작은 변화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사이클의 반복들을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말씀드렸던 건 제도권화되고 기관화되고 점점 이제 매스 마켓으로 얼리 어댑터 마켓에서 옮겨가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예전에 봤었던 그런 사이클들, 어떤 투자 패턴들, 가격의 변화들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훨씬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가 몇 년 동안 오래 봤으니까 오래 봤다고 해도 이 시장이 진짜 오래 보셔서 한 10년 정도일 것 같고 해서 전통 금융시장으로 보면은 어떤 신뢰할 수 있는 정도의 히스토리컬 데이터도 없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내가 예전에 봤었던 거에 대한 과도한 신뢰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가장 주의해야 되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전히 이렇게 좀 뉴스 이런 거에 많이 의존을 하시는데 절대적으로 내가 어떤 안 좋은 소식들의 빈도를 가지고 시장의 전체 방향성을 판단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큰 구조적인 변화들은 그렇게 자주 생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좋고 정말 임팩트 있는 큰 한두 개의 소식들이 다른 수십 개, 수백 개 이상은 작은 부담이 될 수 있는 뉴스들을 훨씬 더 상쇄시킬 수 있을 정도의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시장이라서 너무 과도하게 예민하게 시장에 반응을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한 발자국 뒤로 빠지셔서 이제 큰 흐름들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보시면은 훨씬 더 이제 시장에 너무 단기적인 요소들의 영향을 덜 받으시면서 이제 오해를 하지 않는 투자 패턴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는 금과 비트코인을 어떻게 다루고 싶은 걸까요? 제가 뭐 금 전문가는 아니라서 금은 제가 사실 뭐 어떤 의견을 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 디지털 자산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지난주에 다보스 포럼 갔을 때 그때 이제 공교롭게 이제 트럼프가 와가지고 좀 훨씬 더 시끌벅적하고 막 반대 시위도 열리고 막 했었는데 그때 많은 분들 보셨겠지만 앞부분에서 막 나토와 그린란드 이야기를 거의 한 1시간 하고 그 뒤에 이제 경제정책으로 넘어가는 그 중간 연결고리에서 그 트럼프가 크립토 얘기를 잠깐 했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그 길이보다는 그 어떤 맥락에서 크립토가 나왔고 어떤 맥락 그 이후에 크립토 얘기에 뭐가 넘어갔는지 저는 그 배치나 이런 것들도 그냥 물론 아무리 뭐 트럼프가 이제 하고 싶은 말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전략적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서 제가 만났던 미국의 이제 대형 기관들 투자사들의 이제 오너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그냥 점심 먹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 달러를 지탱하는 게 뭐라고 생각을 하냐. 중동 분이 그 미국 그 분한테 물어봤는데 이제 미국 분이 그냥 뭐 진담 반, 뭐 농담 반으로 이제 바로 그냥 한 얘기
얘기가 미국 달러를 지탱하는 거는 그 군사랑 오일이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측면에서 이 오일이 딱 기름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제 경제적인 걸 얘기를 하다 보니까 트럼프의 이 2시간이 넘는 발언 내에서도 앞에 군사 관련해서 뭐 지정학적으로 베네수엘라, 뭐 이란 등도 있겠지만 그린란드, 뭐 서구권에 대한 통제를 군사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 게 중요한지, 왜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중요한지를 그걸 얘기를 하고 미국의 역할을 강조를 하면서 미국의 패권의 이제 중요성을 계속 역설을 했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그 미국 패권의 마지막에 그 평화를 금약게 지키기 위해서는 군사력을 미국이 꼬로 유지를 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거를 지탱할 만큼의 경제력도 미국은 잘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 바로 다음에 나왔었던 얘기가 이 크립토 얘기였었어요. 그런데 그 크립토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냐, 그래서 우리는 크립토를 계속 진행을 할 거다, 그 미국은 경제 내에서도 글로벌 패권을 잃지 않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동맹국들은 다른 곳들도 미국에서 뭐 뜯어가기보다는 미국의 이런 노력들을 인지하고 정당한 대가를 계속 지불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하면서 그거에 앞장서는 것 중에 하나도 크립토일 거고, 그러다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 미 국채를 어마어마하게 사들이고 있는 그 스테이블 코인의 영향력도 당연히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뭐 오일 뭐 저렇게 베네수엘라 가서 통제하고 하더라도 바로 어떻게 마음대로 하질 못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스테이블 코인이나 디지털, 이미 USDC나 USDT 전 세계에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했을 때 생각보다 유로와 뭐 한국, 일본, 위안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는 사실상 거의 존재감이 없어요. 근데 디지털 시장을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압도적인 1등을 하는 건 US 달러 이상으로 미국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하고 있고, 뭐 신용카드사도 나와서 우리나라 분들 중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기반의 신용카드, 뭐 결제 이런 거 많이 하다 보니까 미국이 어떻게 보면 지금 선점을 해서 어마어마하게 기술 관점에서의 금융혁신을 이야기를 하면서 블록체인과 크립토 경제를 밀는, 디지털 자산을 밀는 그 배경에는 그 두 번째인 미국의 달러를 지탱해주는 그 경제 패권의 중요한 툴로서 제일 앞서서 가고 있는 게 디지털 자산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다보스 포럼에서도 그 내용을 간결하게 아주 명확하게 이건 추진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뒤에 이제 세부 미국 경제 정책으로 넘어갔던 그런 내용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이제 그 연결고리 측면에서 이 디지털 자산이, 그리고 트럼프의 그 정책 왜 저렇게까지 밀까, 정말 혁신을 위한 건가라고 보면 미국의 힘을 지탱해 줄 수 있는, 확장하는 데 가장 큰 하나의 이제 무기로 보는 게 그 트럼프의 생각이구나라는 생각이 훨씬 더 좀 명확해졌던 것 같습니다. 이제 크립토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문제다라는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점점 저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가장 요즘 현상적으로 보이는 게 미국의 이제 그 크립토가 뭐냐에 대한 걸 정의하는 그 근간이 되는 이제 클래리티 액트, 되게 직관적이죠. 그냥 명확하게 하는 법안이니까. 근데 거기에서 원래 되게 그냥 매끄럽게 그냥 뭐 코인베이스가 얘기하고 뭐 디파이 주도로 하고 뭐 이런 것들 일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생각보다 불협화음이 나와가지고 진행이 됐고, 근데 이제 뭐 최대한 이거 빨리 처리하겠다라고 백악관에서 얘기할 정도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만 보더라도 거기서는 이제 원래 크립토를 주도해오던 웹3 플레이어들, 코인 시장 내에서는 사실 코인베이스가 너무나도 절대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근데 그래서 와, 이게 코인베이스 정도가 주도하고 하면 다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기술적인 우위도 가지고 있고 하지만 전통 금융권에서 봤을 때는 야, 그 지금까지 너희가 혁신을 한 건 알겠는데 이거를 전체 금융의 영역으로서 하려면 원래 금융의 오너들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관점에서 이게 핀테크냐 아니면 뭐 테크핀이냐, 이제 이런 관점에서도 조금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진영 그 산업 내에서도 그런 관점이 있고요. 아까 뭐 잠깐 말씀드렸지만 트럼프가 왜 크립토를 밀고 있는지, 미국 패권에서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하려는 건지, 미국이 주도가 아니었을 땐 도입을 왜 안 하는지, 이제 그런 것들만 보더라도 이거를 좋은 기술이더라도 우리한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우리 진영한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관점에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또 그만큼 매력적인 측면에서 더 권력이 강한 곳들 위주로 주도가 되고 있는 게 크립토의 지금 대중화를 만들어가는 상황에서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클래리티 법안을 가상자산이 세상에 편입되는 출발점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미국은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서 정리를 시작했다고 보시나요?
이런 얘기하면 이제 가끔 conspiracy theory다 뭐 그 너무 좀 의혹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어쨌든 다보스 포럼에서도 보고 느꼈고, 어쨌든 이 시장을 거의 한 10년 동안 이제 계속 보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 어떤 흐름들이 보인다라고 하면, 미국은 옛날부터도 할 수 있었어요. 옛날부터도 강제국이었고 옛날부터도 선진국이었고 경제 뭐 금융의 1위 시장이었는데, 왜 요즘 돼서 밀고 있느냐라고 하면 미국이 요즘 뭘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저게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당연히 그때도 미국은 1위였었지만은 지금처럼 미국 그 패권을 강조를 하던 때가 있지는 않았어요. 요즘 굉장히 강하게 밀다 보니까 군사 측면에서의 패권을 강조하는 만큼 이 또 반대로 그 경제 측면에서의 패권을 잡아가기 위해서 USD, 그 미국 달러의 지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전 세계의 또 하나의 트렌드가 기술 트렌드가 이랑 이제 뭐 블록체인 이런 같은 게 큰 기술 그 군으로 존재하는데, 혁신 기술군으로 존재하는데, 거기에 있어서 AI를 미국이 그만큼 주도권을 잡고 있지 못하다는 게 요즘 많은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런 측면에서 반대로 AI 기술은 뭐 중국도 많은 위협을 하고 있고 정말 뭐 주도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온 시점에서, 가상자산이라는 거는 그만큼 오픈 경제, 그러니까 오픈 인프라를 전제를 하고 오픈 이코노미를 전제로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중국의 그 정부 체계가 가지고 있는 것과는 좀 기술적으로 맞지 않은 하나의 그 기술 영역입니다. 그런 성격이 맞지 않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미국은 굉장히 임브레이스하기에 좋은 기술이고 중국은 그렇지 않고, 근데 이게 금융이라는 어마어마한 미국이 가장 앞서 있는 영역에서 그 힘을 전 세계적으로 퍼뜨리고 영향력을 주기에 가장 좋은 기술이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미국 패권을 잡아가는 측면에서 자, 패권을 잡아야 하는 목표도 명확하고 미국이 가장 잘하고 있는 군사를 제외하고 경제력인 거를 확장하기에도 가장 좋은 툴이고, 하다 보니까 야, 이걸 빨리 서둘러서 미국이 도입을 하고, 지난 몇 년간 미국이 이거에 주도권을 갖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국가들이 자꾸 주도권을 가지려고 했던데, 그거를 뒤늦게나마 미국이 빨리 다시 더 빠른 속도로 이걸 도입하고 달리면서 이 기준을 미국으로 다시 가져오자라는 게 이제 요즘에 미국의 스탠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런 표준 이야기를 할 때 유럽의 미카 법안을 이제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그보다 더 근간에 미국이 어떻게 판단을 내린지를 보고 미카의 이제 실행 정책도 만들어 가자라는 트렌드가 반대로 뒤집힌 만큼, 미국은 지난 몇 년에서의 디지털 자산을 이전 정부에서 밀지 않았던 거를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규정을 하고, 이걸 따라잡기 위해서 굉장히 빠르게 이걸 도입을 해나가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반대, 리플은 지지라는 흥미로운 구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나요? 이건 역시도 좀 이권이 엮여 있고, 누가 클라이언트고 무슨 사업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코인베이스의 핵심 사업 모델은 거래소고요. 거래소를 기반으로 이제 다른 기관 상품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는 기존 시장에서의 미국 리테일과 이 코인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매우 명확하게 가지고 있던 곳이에요. 그리고 그게 리테일 향으로도 명확하게 있었고, 근데 반대로 리플은 아시다시피 초기부터 우리는 금융기관들을 금융 시스템을 우리는 탈중앙화시키겠다, 글로벌 결제 인프라로 활용이 되겠다, 송금 인프라로 활용이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발전을 해왔고, SEC랑 싸우면서도 계속 기관 색깔을 유지를 했는데, 리플이 요즘 나오는 그 XRP라는 코인 말고도 리플에서 계속 투자를 하고 인수를 하고 있는 게 이제 제도권 회사들이 사용하기 쉬운 회계 툴, 회계 재무 관리 툴, 혹은 자산 운용할 수 있는 플랫폼들 등등을 계속 인수하면서 결국 기관 대상으로 리플은 서비스를 하고, 기관들이 XRP를 많이 활용을 해서 그 유동성이 만들어졌을 때 성장을 할 수 있는 기본 사업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리플은 우리가 가상자산 업계에서 블록체인 업계에서 잘했으니까 블록체인 업계가 모든 걸 먹어야지가 본인들의 이해관계랑도 맞지가 않아요. 오히려 다른 전통 금융기관들이 그래, 리플은 너무 우리랑 친숙하고 우리의 성장을 함께 하려는 곳인 것 같고, 그러니까 리플을 기반으로 가야겠다는 그런 지지를 전통 금융권 대상으로 받고 싶은 곳이기 때문에 그들의 클라이언트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배제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과 함께 가자라는 스탠스가 굉장히 강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대로 코인베이스는 브라이언 암스트롱이라는 인물이 가진 특성도 있겠지만은 이거는 모두를 위한 것이다, 탈중앙성을 위한 것이다 라는 그런 거를 굉장히 강조를 해 나가면서, 코인베이스는 또 그 업계에서 가상자산 시장을 판도 자체를 코인 하나가 아니라 판도 자체를 이끌어 가다 보고, 그 금융사들의 사업 모델이랑 직접적으로 경쟁되는 사업 모델들을 가지고 있어요. 거래 수수료부터 받을 수 있는 것들, 자산 운용들, 수탁을 해서 할 수 있는 것들, 금융 인프라 구축 등 지금 리플은
기존 금융사나 대기업들과 경쟁하는 사업 모델이 아닌 보완적인 모델인 거에 반해서 코인베이스는 명확하게 싸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을 지지를 해주기가 어렵기보다는 결국 우리 거냐 네 거냐라는 거를 갈라야 되는 상황이라서 코인베이스는 직접적으로 그 더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리플은 사업 모델상 더 함께 가야 하는 거기 때문에 지지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사업 모델 기반으로 굉장히 자연스러운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리플은 친은행 친정부, 코인베이스는 최소 규제 쪽으로 명확히 갈립니다. 장기적으로 더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은 쪽은 어디라고 보시나요? 저는 리플이랑 코인베이스 두 군데 말고 이제 앞으로 오히려 좀 전통 금융기관들의 파이가 절대적으로 커지는 모습들이 훨씬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저 두 군데 다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클래리티 액트를 가지고 뭐 코인베이스가 반대를 했다, 그래서 뭐 백악관이 기분 나빠했다는 뭐 루머도 있었고 했지만, 다보스에서도 제가 느꼈던 건 코인베이스는 그 금융기관들이나 정부와 싸우려고 하는 태세가 전혀 없어요. 우리도 혁신을 주도하고 함께 하고 싶다라는 형태로 협업을 기본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협업의 균형적은 무조건 만들어질 거라서 뭐 리플이나 코인베이스나 다 살아남으면서 그 안의 모습들을 할 수 있는 역할들은 분명히 찾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현재는 금융기관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조금 더 큰 파이를 각자 가지고 있었던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 이제 뭐 골드만삭스가 들어오고 뭐 JP 모건이 들어오고 피델리티가 들어오고 블랙락이 들어오고 뭐 이런 현상들이 계속 생기면서는 앞으로 저 파이 자체가 전통 금융권 강자들이 훨씬 더 커져 있는 상황에서 리플과 코인베이스도 그와 닮아가는 모습으로 서비스도 변모해나가고 더 금융시장으로 들어가는 모습들을 가져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한국은 어떤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보시나요? 한국 분들이 가상자산 시장에 제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연결된 질문인데, 한국 분들은 뭐 지금까지 이제 코인 시장을 보고 한국은 그냥 결국 투기다, 뭐 그냥 뭐 리테일 투자자들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좀 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해보면, 제가 2010년대 초반에 증권사에서 근무를 했었을 때 그때만 보더라도 그 상품 트레이딩, 그 파생 상품 코스피 200 그 선물 옵션, 주가지수 선물 옵션 전 세계 거래량이 1위였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너무 심해지니까 과열이 있으니까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증거금 배수를 높이고 하면서 시장이 조금 내려왔었던 건 있었는데, 한국은 그만큼 리스크를 감당해내면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 개인들의 성향이 되게 높은 국가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 특성이 가상자산 시장에서 글로벌 시장 어떻게 먹히냐라고 하면은 얼리 어답터 마켓으로 해서 그 역할이 되게 빛을 발하고 있어요. 좋게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글로벌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뭐 한국 사람들도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미국에서도 뭐 한국 상품에 관심을 가지고, 글로벌 어떤 것을 뭐 엔터테인먼트나 한국 쪽으로 투자를 하려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 것처럼, 앞으로 글로벌 경쟁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금융뿐만 아니라 금융 포함해서 더 이제 원마켓으로 더 뛸 텐데, 그 원마켓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융 인프라를 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지금 계속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됐었을 때 어느 나라에서 무슨 자산이 좋은 게 나오더라도 초기에 자산이 들어왔을 때 그 초기 투자자 역할, 얼리 테스트베드 마켓을 누가 할 거냐라고 했을 때, 글로벌의 테스트베드, 모든 좋은 상품이 나오더라도 일단 가장 어그레시브하게 시장에 테스트를 해서 그 증명을 받는 곳이 어디냐? 한국 시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뭐 최근에 뭐 좀 뭐 특정 코인 이름을 얘기 드리긴 그렇지만, 골드만삭스나 이제 JP 모건, 미국의 TCC 같은 곳들이 참여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코인 같은 경우에도 한국에 공을 들이고 있어요. 그냥 한국에 투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한국에 있는 투자자들이 얼리 투자자로서 그거에 대한 가치를 증명해내고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준다는 생각에서 들어오고 있고, 좀 다른 관점에서는 그 A16G라는 안드레이슨 호로위츠라는 미국의 대형 벤처 캐피털, 그래서 그 한국의 에이펙 사무소를 처음으로 설립을 했는데, 그 에이펙 아태평양의 본부가 어디 있냐? 서울에 있어요. 이번에 생기게 됐고, 그런 관점엔 보더라도 미국에 있는 주요 투자사들이 혹은 금융사들이 한국을 무슨 포지션으로 보냐라는 게 지금 계속 얘기 드리고 있지만, 글로벌 좋은 자산들이 나왔을 때 초기 시장에서의 그 역할을 굉장히 해나갈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뭐 사례가 있냐라고 보면 있죠. 외국 분들은 가끔 놀래기는 하는데,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테슬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테슬라처럼 어떻게 보면 지금 시가총액 1위를 하고 있는 미국 기업인데, 그 시가총액 1위라는 그런 혁신 기업에 그렇게 미친 듯이 모여서 투자를 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 정도 이슈를 만들면서, 뭐 절대 금액까지는 전 잘 모르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의 혁신, 초기 자산들에 대한 검증과 얼리 마켓을 한국이 굉장히 맡을 가능성이 크다. 지금 이제 이야기 드렸던 것 중에서 그러면 이게 투자 관점에서 한국 분들이 어떤 시사점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냐면, 그만큼 전 세계 모든 자산들이 토큰화로 넘어오고 했었을 때 기존에는 한국이 접하기 어려웠었던 전 세계 어떤 선진국의 좋은 기업의 비상장주 혹은 전 세계 모든 자산들의 초기 단계 접근권이 한국 투자자들한테 훨씬 더 일찍 훨씬 더 많이 제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한국에서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뭔가 미국 자산들은 훨씬 더 늦게 돼서만 투자할 수 있는 거 좋은 것보다는 글로벌 좋은 자산들에 대한 훨씬 더 초기 접근권이 높아지고, 그만큼 한국에 있는 개인분들은 다른 국가에 있는 개인 투자자들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투자로서의 메리트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게 요즘 시장이다라는 관점에서 더더욱이나 디지털 자산에 대한 어떤 이해도와 관심을 가지고 보신다라고 하면 글로벌 투자에서는 훨씬 더 이제 선도적인 지위를 활용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치 프리미엄과도 연결이 되는 내용일까요? 기존에는 김치 프리미엄이 있었던 것처럼 그 당시에 리플밖에 없었어요. 그런 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캐치를 하는데 그 캐치를 하는 걸 담아줄 만한 매력적인 상품이 몇 개 없다 보니까 프리미엄까지도 그 유동성이 너무 과하게 몰리는 상황들이 생겼는데, 뭐 조금 다른 현상이지만은 그 작년부터 이제 뭐 국내 주요 거래소들도 글로벌 자산들을 훨씬 더 많이 상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한 2, 3년 전에만 하더라도 한국에는 김치코인 위주로 거래가 되던 게 이제 글로벌 투자와는 트렌드가 좀 벌어져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정상화되면서 이제 한국의 이제 거래소들이 상장되는 것들도 글로벌 이제 매력적인 어느 정도 더 선두적인 자산들이 많이 상장이 되고 있는 그런 트렌드 내에서, 예전에는 그 XRP 초기에 있었던 것처럼 특히나 이제 매력적이지 않았을 때 그에 비한 투자 수요는 많았다라고 하면은, 투자 공급이라고 해야 되나? 많았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그런 매력적인 자산이 훨씬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초기에 한다라고 하면은 굳이 특정 자산을 한국에서 불필요하게 프리미엄을 주고 사지 않더라도 더 그게 분산이 돼서 더 매력적인 제2의, 제3의 XRP나 리플 같은 것들의 자산이 분산될 수 있는 이제 훨씬 더 매력적인 시장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2026년 비트코인 전망 핵심 포인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일 초반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제일 힘든 게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열심히 투자하고 뭐 빨리빨리 해야 되고 하는 분들한테는 횡보장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좀 지켜보면서 판단을 좀 유보해야 되는 경우에 뭔가 하고 싶어지니까,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거 막 앱 지워야 된다, 손목을 어떻게 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그래서 그 시장 단계마다 내가 어떠한 다른 스탠스로 투자 습관을 가져가야 되는지를 좀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그 습관을 고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어떤 전망보다도. 이제 전망으로 조금 들어가서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말씀드렸던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떠한 것들이 먹혔기 때문에 어떤 패턴을 기준으로 보시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훨씬 내려놓으시고, 뭐 지금 이렇게 뭐 좋은 채널에서 이제 하는 뭐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얘기를 해드리는 것처럼 새롭게 어떤 방향이 만들어지고 어떤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변화하는 투자 패턴을 어떻게 내가 기준점으로 잡을 건가에 대한 부분들을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기준점은 말씀드렸던 예전보다 투기 시장에서 훨씬 더 투자 시장으로, 단기 개인 투자자들 위주에서 중단기 위주의 보유를 하는 기관 시장으로 바뀌고 있다. 그리고 얇았던 유동성 때문에 변동성이 훨씬 심했던 거에 비해서 앞으로는 변동성도 훨씬 줄어든 형태의 비트코인 시장이 만들어질 거고, 좋게 얘기를 하면은 수익률이 그 하락폭이나 이런 것들을 훨씬 줄어들 수 있는 상황들이 생길 거고, 나쁘게 뭐 굳이 생각을 하자면 상승폭도 단기간에 뭔가를 어마어마하게 먹는 시장은 아닐 수 있다 라는 관점으로, 기존과는 좀 아예 달라진 자산군의 관점에서 비트코인을 보시면은 훨씬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젠글이라는 가상자산 디지털 데이터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인프라 사업까지 확장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원했든 원치 않든 이 시장에 산업에 들어와서 전업으로 보고 사업을 이끌어 가면서 그 어쨌든 시장에 여러 가지 시도도 하고 서비스도 내고 운영을 한 지가 이제 거의 한
10년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뭐 창업 전후까지 해서. 그런 관점에서 제가 최근에는 이제 크립토 오디세이라는 채널도 만들어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좋은 유튜브 채널만큼은 아니지만 이런 얘기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디세이라는 얘기를 한 것도 제가 가장 볼 수 있는, 그냥 오랫동안 시장을 매일매일 계속 붙어서 봤다 보니까 좀 서사적으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맥락으로 봐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라서, 뭐 다른 데서 정말 좋은 정보들 많이 보시겠지만은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 걸까라는 측면에서 뭐 한 번씩 찾아와서 봐주시면은 그래도 조금 더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이런 배경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씩 오셔서 뭐 시청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